안녕하세요. 지생물가입니다. 그동안에 야근하고 주말 출근했던 대가로 휴가를 몰아서 오키나와를 가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조삼모사라고 야근하고 힘들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휴가를 몰아서 여행을 가게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동안 제 살을 깎아가지고 고생해서 모은 휴가인데 이렇게 또 몰아서 가니까 그 나름대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짧은 여행 일정을 오키나와로 잡은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에서 날아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오키나와 가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만큼 최남단에 있고 아열대 기후라서 제가 원하는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도 오키나와는 한국의 제주도에 해당하는 그런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는 되게 많이 봤는데 실제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제주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편입견을 갖고서 오키나와를 바라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그 느낌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열대성 기후가 느껴지는 푸른 하늘하고 너무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공항에서 모노레일을 타고서 도심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때가 진짜 제가 휴양지에 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이국적인 풍경들 그리고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운전사분이 운전해주는 모노레일을 타고서 나 도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느꼈던 휴양지의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 오키나와는 4월부터가 여름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즌이기도 한데요. 저는 여름 날씨라고 해가지고 엄청 덥고 태국 같은 열대야 지방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날씨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도착해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봄에 따뜻한 날씨 정도였습니다. 근데 스포를 약간 하자면은 제가 오키나와를 여행하면서 이날이 제일 따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여행 스타일은 어차피 도미토리에서 잠을 자고 먹는 것도 대충 먹고 딱 제가 집중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휴양지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정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이번 오키나와 여행에서는 바다 수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날씨가 펼쳐질지 그리고 어떤 해안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 첫날이었습니다. 나하에 도착하자마자 호스텔에 체크인을 하고서 오키나와의 제일 유명한 나하 국제거리를 쭉 걸어가 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공간이었고요.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한가롭게 여유로운 저녁 무렵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제가 저녁을 먹은 곳은 마키시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이자카야입니다. 유명한 마키시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골목 안쪽에 깊숙이 숨어 있어가지고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제가 가가지고 식사하는 그 동안에도 현지인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관광객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돼도 그렇게 혼잡하지 않고 혼자 여유 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일본어를 전혀 못해도 그냥 식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오키나와의 전통 음식을 맛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오키나와 오면 대부분 관광객분들이 많이 드시는 유명한 돼지족발하고 간단한 회초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첫날은 도착하자마자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녁을 일찍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밤 문화를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면은 그냥 일찍 숙소에 들어가서 내일을 준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늦은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첫날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숙소로 들어가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지도를 보다가 슈린성 근처에 공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슈린성 근처에 있는 공원은 나하에서 밤 야경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망대에서 나하시의 야경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국적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공원에 있는 전망대로 향하게 됐습니다. 슈린성은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옛 궁궐터이지만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다음에 지금 현재 복각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방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슈린성 옆에 있는 전망대가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았습니다. 저녁에 야경이 펼쳐지는 나하시의 모습이 생각보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 목적은 오키나와에 온 해변을 방문할 생각이었지만은 일기예보상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나오니까 하늘 자체가 굉장히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아침을 시작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제가 어제 찾아놓은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이 카페의 장점은 로스터리 카페이다 보니까 커피 맛이 좋기도 하지만은 오늘 방문하려고 생각하는 오키나와 왕족들이 사용했다는 별장이 시키나엔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박물관이나 궁궐 이런 역사적 장소보다는 한적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별장 같은 산책 코스를 좋아합니다. 이곳 시키나에는 제가 원하는 딱 그런 스타일의 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비 오는 아침에 여유 있게 빗소리 들으면서 산책하려고 있으려니까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광객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만 몇 분 보이는 이 넓은 부지를 저 혼자 독차지하면서 아침에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대에 태어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행이 자유롭지 않고 제가 특별한 신분을 가진 귀족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공간을 이렇게 여유롭게 호사를 누리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없었을 겁니다. 조금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은 이런 호사스러운 사치를 저 혼자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리는 호사를 완전히 만끽하기 위해서 별장 내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처마와 눈앞에 보이는 호수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평화롭게 이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몰려와가지고 저만의 이런 호사를 그렇게 그냥 쉽게 내버려 두지는 않더라고요. 단체로 몰려다니는 관광객들이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여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기념사진만 찍다 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별장에 저 혼자 보내고 있는 이 공간을 그냥 소란을 피우면서 사진만 찍고 가는 그런 메뚜기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저처럼 혼자 다니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고독한 관광객이 더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키나와는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그 역사가 진행형인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의 한 일부분이 여기에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곳입니다.
여유로운 산책을 마치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다 돼서 어디로 점심을 먹으러 갈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소바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데 나 거리에도 유명한 소바집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분들이 많이 찾는 소바집들을 갈까 생각했지만은 저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소바집보다는 로컬 현지인들이 좀 많이 찾는 소바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소바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찾은 이 오키나와 소바집은 일본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는 소바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 관광객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소바집을 찾으니까 제일 단점이 일본어 메뉴를 읽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메뉴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보긴 했는데 제가 찾은 인터넷 정보도 외국인이 올려놓은 정보래 가지고 추천하는 메뉴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평범한 메뉴를 시켰는데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특 오키나와 소바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 오키나와 특하고 일반 소바하고 차이가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 종류가 틀린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한참을 걸었더니 배가 고팠는데 양이 좀 모자란 느낌이었습니다.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간 특 소바를 먹었다면은 좀 더 배를 두드리면서 나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작은 후회가 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키나와 소바는 제가 일본 음식을 많이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둘째 날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일정 없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소바집에서 나아 어제거리로 다시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워낙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 걷는 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정도여가지고 그 소바집에서 도자기 골목으로 유명한 곳으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배부른 상태에서 걷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카페도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한국 분들도 많이 찾고 커피 맛이 좋기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제가 직접 마셔보니까 커피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분이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영어도 어느 정도 가능해가지고 약간의 대화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비가 그치질 않아가지고 주인장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4월 한 두세 주 정도가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여름이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천미한 날씨가 이어질 줄 알았더니 4월달은 그렇지가 않은 듯합니다. 날씨를 고려해가지고 오키나와를 방문하시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자기 거리는 나아 국제거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상점들이 몰려 있는데요. 느낌 자체가 우리나라의 인사동 골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뭐 기념품을 구매하거나 뭐 특별히 도자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걸으려고 했는데 여기 도자기 거리 자체는 그렇게 거리가 크지 않아 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으니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냥 왔던 거리를 다시 걸어가는 것보다 골목 탐방을 해보려고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도자기 거리는 굉장히 밋밋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뒷골목은 사람 사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정감 있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도자기 거리에서 쇼핑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면은 한 블록 뒤쪽에 숨어있는 골목길을 걸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여기 골목길 자체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카페나 뭐 음식점 같은 게 숨어있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숨은 공간에 있는 가게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거리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걸어볼 만한 곳이었습니다.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자마미 섬을 가려고 한국에 왔는데요. 자마미 섬 가는 표는 이미 다 만석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카시키 섬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오키나와에 오면서 오키나와에 딸린 부석섬들 그리고 그 해변가에 아무데나 다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자마미 섬을 가고 싶었는데 좀 못 가게 돼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표는 끊었고 아침에 커피를 한잔하기 위해서 항구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날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배 타기 전에 여기서 커피 한잔을 하시고 떠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자마미 섬 가는 배편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종류가 지금 운항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배표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라고 그 선사 직원이 알려주시는데요. 사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접속해서 보니까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좀 스포를 하자면은 원래 4일차에 자마미 섬을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약을 못 해가지고 혹시 급하게 자리를 구할 수 있나 와서 봤는데 결국은 만석이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도카시키라는 배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쾌속정이 있고 그냥 일반 배가 있는데 저는 쾌속정을 선택했습니다. 교통비가 비싼 일본답게 쾌속정비가 왕복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혹시 섬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쾌속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배편이 들어가는 속도도 빠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도 가장 늦게 나오는 배편인 것 같았습니다. 이곳 섬에 내리면은 갈 수 있는 해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보통은 다 아라렌 비치로 갑니다. 버스가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배를 타고 오신 분들이 아하렌 비치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하렌 비치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하렌 비치에서 수영을 하고 나서 좀 걸어가지고 다른 해변으로 가서 또 해수욕을 즐기고 오신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하렌 비치에서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서 좀 신기했던 게 보통은 일본에서 카드가 잘 안 통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버스 값을 카드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섬이다 보니까 그런 편의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RM비치까지는 버스로 얼마 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재지 않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지만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고개로 올라가가지고 걷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또 높은 지대를 통과하다 보니까 멀리 보이는 바다 풍경이 그리고 바다 색깔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은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걸어가면서 바다 풍경을 구경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RM비치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바다 색깔 때문에 저는 진짜 황홀해가지고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와, 이렇게 이쁜 바다 색깔을 보다니 하고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오는 배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RM비치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고서 이제 좀 자리 잡으니까 그 뒤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봐서는 아마 느리게 들어오는 배편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RM비치 입구에는 파라솔을 빌려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파라솔 하나에 3,000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혼자 온 데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파라솔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치 타월을 가지고 가가지고 비치 타월 깔고서 그냥 여유 있게 그늘에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직사광선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 같은 게 없어가지고 어디 오후 정오가 되면은 햇빛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햇빛을 그대로 다 노출되는데요. 이게 피부에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햇빛에 노출되면은 피부가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익어버립니다. 빨갛게 부어오르는데요. 저는 이날 수영을 하면서 너무 물이 좋아가지고 한 두세 시간을 물속에서 지냈더니
저체온증이 왔는지 굉장히 오한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몸을 좀 덮이고 여유 있게 쉬고 그러다 좀 잠드는 순간이 왔는데요. 이날 수영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햇빛을 받았던 피부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결국은 물집이 잡히고 살갗이 벗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귀국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좀 약간 멍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시면은 비싸더라도 3만 원 내고 그냥 파라솔 빌려가지고 편하게 지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거는 제가 한동안 수영을 안 했더니 바다 수영에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째 날은 바다 수영에 적응하느라고 많이 헤매면서 제대로 된 풍경을 못 본 게 좀 아쉽습니다. 아마 물속을 조금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은 제가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음에 온다면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바다에 적응할 시간도 여유 있게 투자를 해서 좀 더 아름다운 물속을 보고 싶습니다. 오후가 돼서 물놀이를 끝내고 주변을 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바로 내리는 곳에 있는 샤워장 뒤에는 이렇게 쭉 한가롭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걷다 보면은 캠핑장이 나옵니다. 저는 캠핑장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캠핑장 공간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캠핑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와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물놀이하고 저녁에는 숙소를 따로 잡지 않고 그냥 캠핑으로 때워도 될 것 같더라고요. 산책길을 조금 걸으면 이렇게 전망대가 나옵니다. 저는 전망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 전망대는 아하렘 비치로 오신다면 꼭 가봐야 될 곳입니다.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국적인 풍경이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 떠나고 난 한적한 해변에서 여유있게 바다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오다 보니까 길이 그 해변에서도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화장실 그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산책길을 걸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해변에서 바로 이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가지고 해안가를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와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배 시간이 급해서 빨리 떠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마지막 배편을 타고 나가는 저희 같은 몇 명 남지 않은 관광객들은 여유 있는 해변을 즐기거나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동네 산책을 했는데요.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한적한 시골 마을을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여유로워 보이고 여기서 하루 혹은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이 섬의 모든 걸 다 즐기고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RM비치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버스를 내리자마자 바로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 갈아입는 데는 무료이고 샤워를 하려면은 300엔인가를 내면은 5분 정도 물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 돌아올 때 간단하게 소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300원 정도 내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몰려있는 식당이나 가게들은 역시 관광지답게 물가가 조금 약간 비쌉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아주 비싸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비싼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먹거리를 들고 오시거나 뭐 준비 없이 오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 RM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자마미 섬에 그 아름답다는 해변들을 가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구로 항해했지만은 항구에서는 역시나 만석이라고 배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동하게 된 곳이 푸른 동굴입니다. 사실 여기는 이름만 들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곳인지도 정확한 정보 없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동굴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가 스킨스쿠버나 스노클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푸른 동굴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스킨스쿠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스노클링만 제대로 즐기자 오자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바로 푸른 동굴 근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가한 관광객이고 뚜벅이적인 저에게는 만족스러운 이동수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푸른 동굴로 가기 위한 해안가로 내려가는 곳을 보니까 사람들한테 유명한 곳이 왜 유명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바다 색깔이 영상으로는 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너무 선명하고 이뻤습니다. 여기로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전에 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스노클링을 하거나 스킨스쿠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날도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스킨스쿠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처럼 혼자 와가지고 스노클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일본 문화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누가 제재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위험하거나 무슨 사고가 발생해도 그 사람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업체를 통해 가지고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혼자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나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바다로 뛰어들긴 했는데 역시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영상 찍기는 거의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닷속은 어제 갔었던 아아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대신에 수심이 깊어가지고 볼 수 있는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기들도 종류가 훨씬 많고 물속 풍경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아마 푸른 동굴까지 가면은 그 경치가 정말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1시간 정도만 해안 가까운 곳에서 스노클링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이날은 바다 수영을 오래 하기에는 너무나 추워가지고 1시간 정도만 스노클링하고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풍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더 머물고 싶긴 했지만은 어제처럼 또 저체온증 올까봐 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바로 수영을 마쳤습니다. 푸른 동굴도 어제 RM비치처럼 수영을 끝내고 나서 바로 코인 샤워장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서 근처에 있는 관광지로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뚜벅이다 보니까 버스 타고서 이동할까 했지만은 그렇게 굳이 버스 타고 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가지고 도자기 마을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걸어가면서 좀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찾기를 따라 걷는 거여가지고 좀 후회는 됐습니다. 차라리 그냥 버스 타고 이동하시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도자기 마을은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여기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도자기를 직접 굽는 도예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예인들이 직접 공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 도자기들을 구경할 수 있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4, 5만 원 정도면 웬만한 그릇들은 사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야 뭐 쇼핑에 관심 없고 도자기를 들고 항구로 돌아올 자신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끌지는 않았는데 마을 자체가 한가롭고 좋아가지고 산책을 겸해가지고 그냥 쭉 둘러봤습니다. 저한테 가장 흥미 있었던 것은 마을 입구에서 만들고 있는 유리공예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안에 계신 분이 영상 찍으라고 과정 전체를 다 상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리병 만드는 과정을 전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서 이 공방을 걸어가는데 웬 소주병하고 유리병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길래 여기서 누가 이렇게 많이 술을 마시나 했는데 사실은 유리공예 하시는 분들이 재료로 사용하는 유리들이었습니다. 보니까 폐병들이 재활용돼가지고 유리공예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도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어느 분위기 좋은 도자기 공방을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좀 여기 앉아서 쉬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이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앉자마자 다가와가지고 재롱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하고 한참을 놀았습니다. 다시 나아 시내로 돌아와가지고 간단하게 회덮밥으로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평화로웠던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기념하면서 여유롭게 저녁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은 특별히 계획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그냥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사실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알차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은 그냥 여유롭게 산책을 하면서 여행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유로운 아침 시작을 위해서 또다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를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며칠 했다고 오키나와 길거리가 제 눈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풍경도 익숙해지고 길거리도 저에게 상당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떠나는 날이 주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길거리가 굉장히 스산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비도 살짝 내리고 있어가지고 아마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더라고요. 덕분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 있고 낭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한잔하고 나서 제가 찾아간 곳은 해변가에 있는 신사입니다.
여기는 해변가에 있는 신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 관광객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시끄럽고 사진 찍느라고 여념이 없더라고요.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사진 찍기 별로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인증사진을 남기고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용한 아침의 신사를 기대했는데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여기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신사 한 바퀴를 둘러보고 나와버렸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아메리카 빌리지를 방문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가 가고 싶던 곳을 두 군데를 다 돌았는데도 시간이 충분하게 남아가지고 아메리칸 빌리지로 왔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는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곳일까 하고 처음엔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완전 놀이공원 같은 곳이더라고요. 저같이 혼자 여행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놀이공원 같은 곳이 이렇게 여행하기에 재미있고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인이 오거나 가족끼리 오시면은 아마 여기가 즐기기 굉장히 좋은 곳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한 바퀴 돌아보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여유 있게 그리고 분위기 있게 점심을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날씨 자체가 흐리고 춥다 보니까 우아한 분위기를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메리카 빌리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급조해서 오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는데 여기는 진짜 테마파크의 미로 속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길치는 아닌데 여기는 진짜 길치가 돼가지고 상점과 안을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급하게 오시지 말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사고 싶으신 거를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며칠 되지 않았지만은 정들었던 오키나와를 떠나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키나와는 사실 제가 도착하는 순간 제주도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떠나는 순간이 되니까 정말 제주도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워낙 좋아하고 자주 가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가 자체도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하고 하지만 제주도보다 더 많이 볼 곳이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뚜벅이족이다 보니까 워낙 제가 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갈 수 있는 곳도 정말 한정적이긴 했지만은 다음에 또 와서 더 많은 공간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배편도 없어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긴 했지만은 다음에 온다면은 제가 못 갔던 자마미 섬도 가고 나머지 스노클링 포인트들도 차례로 다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오는 비행기표는 비수기에 평일 비행기표를 구한다면 제주도 비행기표보다 훨씬 더 싸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에 오는 편이 7만원에 구했습니다. 물론 돌아갈 때는 주말에 돌아가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확 뛰긴 했지만은 거의 제주도에 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키나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뭘 그렇게 많이 갈 곳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와서 이제 정보를 구하다 보니까 그렇긴 했는데
오키나와가 위아래로 쭉 길게 늘어진 섬이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오키나와에 숨겨진 장소들을 여기저기 더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행이란 항상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 때문에 그 장소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 오키나와 여행이 약간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다음을 또 한 번 더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더 행복한 여행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저만의 긴 오키나와 여행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